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저와 같이 진행할 기혜진 정치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인 김남희 의원님 모시고 그 사법개혁 방향,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대법원장 사퇴 문제 등 전국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 보죠. 네네. 그 이틀 전이죠. 22일 날 법사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네.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네. 대선 개입 청문회를 의결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예외적이죠. 네. 아마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하겠다 이런 건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30년 정치부 기자 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례적이고. 더욱이 원내대표단하고 이게 별로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경고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법원장 청문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지금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사실 대법원장 청문회가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그 당시 상황이 있잖아요. 왜냐면 계엄이 터지고 내란으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이루어지고 탄핵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서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법부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석을 지금까지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면 아마 덜할 텐데, 그러니까 당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네네. 좀 납득이 간다 그럴 텐데 아마 그 네. 과정이 없어서 좀. 네네. 그런 점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와 원내대표단이 지금 약간 이제 서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리라고 보세요? 아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네. 나오면 골치 아프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나와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 과연 뭐라고 반박을 할까?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 파기환송 판결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그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11월 중에 이제 모두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죠? 근데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제가 사법개혁특위위원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계속 논의 중이라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안 마련을 해야지 이제 통과시킬 텐데. 네, 법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요 내용이요. 그 주요 내용은 사실 이게 또 확정적으로 또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백혜련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언론에서 주요한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신문제 도입, 그리고 이제 판결문 공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지금 사실 사법개혁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한 5가지 정도 개혁 과제를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핵심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아마 늘리는 게 이제 네네. 핵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는 네. 이제 찬반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재판 받을 권리 그리고 이제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서 네. 좀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네. 야당에서는 네네. 이게 뭔가 좀 대법원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상고심이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그 상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 3심을 다 보장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판사를 늘리는 것이 그 사법부 장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거 기록을 찾아보면 국민의힘조차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법을 여러 번 발의한 적이 있고요. 관련된 내용이 그 이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여나 야에서도 다 논의를 한번 했던 국민들의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대법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임명하는 재판관의 숫자만큼 다음 대통령도 또 임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대통령이 뭐 법원을 장악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임기가 6년이죠? 네네, 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상당 기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그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탄핵 뭐 이거는 조금 아주 이례적이고 우리가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제 사법개혁 특위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모든 문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거나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의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민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법개혁 제도 개선의 문제와 그 지기현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부분, 이거는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또 각각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년간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좀 무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만으로 사법부의 문제가 다 치환이 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근본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그 의사나 국민들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특히 대법원장 중심으로 굉장히 좀 공고한 이런 사법 권력을 형성을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기득권 중심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다. 그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본인에게 질문되어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응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그 법률이나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이제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이나 개인 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올린 페이스북이 좀 화제가 됐잖아요. 이제 사법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탄사해가지고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좀 어떤 의미로 좀 이런 글을 올리게 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속 취소 결정은
지금까지 뭐 전혀 선례도 없는 것이었고 굉장히 무리한 법 해석으로 국민들을 정말 경악을 하게 만드는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즉 정치적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 이후에 또 룸사롱 의혹이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뭐 설명이나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기현 판사가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할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입법부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는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칙이 있는 또 역사적 맥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이제 정치적인 뭔가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 소수자나 약자의 이해관계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좀 삼권 분립을 이루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헌법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이제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 삼권 분립의 큰 원칙을 생각을 하면 그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좀 더 이제 그 삼권 분립 원칙이나 뭐 사법부의 독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방안도 방안 안에서 좀 신중하게 입법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좀 원칙론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기현 판사에 대한 좀 우려가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이 추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판사 출신 의원님이신 박희승 의원님도 좀 이런 걸 좀 우려를 좀 표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는 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추진 중이긴 한데 이게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시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논의가 좀 잘못 튀면은 괜히 이제 이 재판부의 뭐 뭔가 그 법률적인 문제나 헌법적인 문제나 이런 식으로 그 전선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되면 결국은 이 내란 관련 재판이 더 지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연되거나 좀 이 절차적인 그 뭔가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더 이거를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저희가 걱정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사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의혹이 너무 높은 상황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법부에서 결단을 해서 지기현 판사가 스스로 이 사건을 내려놓는 게 좀 바람직한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의 그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할 테니 오히려 이제 재판은 더 지연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법부과 관련된 이제 논란만 가중돼서 또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박희승 의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론으로는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이거는 위헌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절차적 지연 위험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감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게 더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사법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데 네네. 검찰개혁 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보면 좀 재판관 출신이 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네. 법원 조직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좀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특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는 네. 오히려 그 조직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은 네. 그 객관적인 눈으로 이 조직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법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자문위원들 분 중에서는 뭐 법원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논의하는 여러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국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는 법원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법원의 의견이나 법원의 그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법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예 배제를 하거나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좀 지연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보충 질문 하나 네. 좀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전담 재판부 하면은 네. 아마 그 헌법 소원을 낼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헌재에 가서 그 판단을 기다리게 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 헌재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꽤 예를 들면 금세 뭐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우려들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저도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갈게요. 의원님은 사실상 찐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데 뭐 동의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좋아하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을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인재 영입 케이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찐명이 확실해 보이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근거리에서 많이 도와주고 뭐 이제까지 그런 행보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 아마 마음을 잘 읽을 텐데 이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라면 그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의 처리 방향으로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가정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의 당대표인 것과 대통령이신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취임하실 때 국민 통합이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대표일 때와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가정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근데 또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혁적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뭐 여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지금 사회의 문제점이나 개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쭉 사법개혁만 얘기했는데 사실 네. 의원님이 주로 활약하는 분야는 또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이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은구영 네. 복지부 장관께 뭐 통합돌봄 시스템을 네.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네네. 또 국정에서 또 직접 복지 공약을 짜신 분이시다 보니까 네. 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국정기획위에서 2달 동안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계획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필수 의료, 공공의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의료 서비스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돼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아무래도 이제 통합돌봄이에요. 이제 통합돌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사실 어르신들이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시설이나 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기자님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시설이나 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아유, 아니요. 네. 근데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불편해지셨는데 가족한테 다 떠넘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때 그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뭐 음식 배달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급적 이제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통합돌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내년 3월에 네네.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준비가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이런 지자체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대정부질에서 그 지적한 거는 정부가 예산을 이제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지적을 했고요. 물론 그 밖에도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은 뭐 아이를 행복하게 낳고 키울 수 있게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아동수당도 조금 증액을 하고 증액이 아니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그 뭐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을 국민들이 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그럼 취약한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오늘도 복지에서 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 것 같아요. 뭐 응급의료법이나 뭐 필수의료법, 필수의료법도 있고 민생과 좀 직결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좀 이것만은 하겠다는 뭐 주요 복지 공약 같은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통합돌봄이 잘 안착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뭐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4월에 이제 그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연금특위가 꾸려졌는데 앞으로 이제 연금특위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간사로 지금 활약 중이시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간사고요. 네네네. 그 자문위 구성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네네. 언제쯤 논의가 시작돼서 좀 진척이 될까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국민의힘 쪽과 이제 민주당에서 서로 이제 추천하는 분들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조금 그래도 국민들의 노후를 잘 보장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의사들 중에 굉장히 극우 인사를 추천을 한다든지, 좀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 갈등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 양보를 해가면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최근에 뭐 초선 의원 중에 1등 하셨다면서요. 그 법안 그 발의 개수 그리고 이제 통과 개수. 발의 개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서 통과된 법안의 개수와 그러니까 통과된 법안의 개수 그리고 통과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걸 평가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걸로 국회의원들이요. 한 60%가 물갈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일을 하는 의원, 일을 안 하는 의원. 그 구분이 딱 돼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1등이라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법안들이 통과된 거예요? 네. 제가 잠시 이제 자랑을 드리면 제가 이제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통과하는데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 밖에도 이제 취약한 그런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를 늘리는 법안들 많이 통과시켰는데요. 그 한부모 가족 중에 그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지 않는 그 배우자한테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런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가 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곧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그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노인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급식비 하는데 그 부식비를 국비로 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법안,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뭐 굉장히 중요하고 좀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중요한 법안들인데. 네, 근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최근에 네. 그 정치 상황이 너무 강대강대결로 여야가 네. 이제 치닫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네. 되는 상황.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네. 다 강성 지지층을 층에 이제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 네. 지속되면서 네. 강대강 대결을 치닫고 있는데 네. 우리 정치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요? 아, 초선의 그래요. 눈으로 네. 한번 좀 비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은 또 지난 1년간 또 너무 극한적인 정치 상황이 또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백주대낮은 아니죠. 이제 밤에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군인이 갑자기 진입을 하고 이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그런 극단적인 폭력의 상황을 국회에서 겪었고, 근데 그걸 겪고 나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이제 뭐랄까 이제 타협과 그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되게 좀 감정적으로도 격양돼 있고 섣불리 타협이나 이제 소통을 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내란이나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실 이거를 빨리 끊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계속 이제 윤석열 어떻게 보면 옹호를 하고, 뭐 지금 이번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을 계속 응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란의 잔당과 손을 잡고 협상한다는 게 너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도 더 방어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내란과의 단절을 빨리 선언을 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와야 좀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제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100일 넘겼어요. 네. 이재명 정부 100일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주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속보일 것 같아서 90점? A네요. 네, 당연하죠. 예, 오늘 사법개혁 방향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네. 김남희 의원님 모시고 네.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까 1등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들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